네, 2교시에는 바로 시조새 편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한계라던가 경설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적 짧게 끝날 겁니다. 아무래도 시조가 되게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시조는 바로 춘산의 눈 녹인 바람에, 우탁이라는 작가의 시입니다. 일단은 우탁은요, 어떤 작품을 많이 쓰냐면 약간 늙음에 대한 시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이춘산의 눈 녹인 바람 같은 경우는 약간 선택지라던가 아니면 보기라던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꼭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시입니다, 이거. 자, 작품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일단은 평시조예요. 자, 시조의 형식 바로 3장 6구 사음보. 자,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학생분들 중에서 저랑 시조 두 개는 이미 저랑 하신 학생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 해설을 아직 못 들은 학생들도 있는데, 뭐 들으신 분들은 일단 넘기셔도 됩니다. 자, 시조의 형식은 3.69 사음보. 자, 이 3.69 사음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네, 댓글로 아니면 단톡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갈래는 평시조다. 자, 성격은 낙천적, 즐거워요. 뭐 즐겁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낙천적이에요. 자, 그리고 달관적, 그리고 영탄적. 자, 이 작품에서는 이 성격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제 대충 작품을 봤을 때는 이걸 낙천적인가? 이게 달관적인가? 이게 영탄적인가? 잘 몰라요. 이런 요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내 작품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바로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늙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 많은 사람들이 반기지는 않죠. 그래서 안타깝긴 해. 하지만 그것도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특징은 자, 색채 대비. 일단은 색채 대비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늙음을 한탄하긴 해요. 안타까워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달관하는 여유가 드러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작품이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 있어요. 표현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일단은 스포를 먼저 해드리자면, 그렇다면 어딜 보고 참신한 발상이라고 하는 건가? 자, 이 귀 밑에 해묵은 서리. 이게 현대어플이 해드리자면 귀 밑에, 우리 신체 귀 밑에 있는 오래된 서리, 눈서리를 말하는 겁니다. 눈서리를 녹이고 싶대요. 녹여볼까 한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귀 밑에 있는 오래된 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자, 눈서리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그쵸? 우리 신체에 붙어있는 귀 밑에 흰색은 바로 약간 솜털이 아니라 흰머리. 이 흰머리를 눈으로 표현을 한 거야. 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약간 참신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참신한 발상을 통해서 이 인생을 달관하는 여유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 달관하는 여유에서 바로 낙천적 태도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짧으니까 간단하게 현대어풀이 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춘산에 눈을 녹인 바람이 아주 획 불고 간대었다. 자, 여기서 건드시라는 건 약간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금방 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휙 불고 간대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서 춘산이란 뭔가요? 자, 일단은 봄의 산이야. 봄의 산인데 우리가 청춘이란 단어가 있죠? 청춘. 젊음을 뜻하죠. 자, 여기서의 춘자가 봄춘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미와 연결이 지어서 여기서 말하는 춘사는 바로 젊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젊음에 눈을 녹인 바람이 획 불고 간대없다. 즉, 이게 무슨 뜻이야? 젊음이
훅 지나감. 세월 참 빨라요. 젊음이 훅 지나감. 자, 그래서 잠깐 빌려다가 불게 하고 싶구나. 자, 여기서는 이거 현대풀이 꼭 적어주세요. 뭐뭐 하고자, 뭐뭐게 하고 싶구나. 잠깐 빌려다가 불게 하고 싶구나. 어디 위에? 내 머리 위에. 선생님, 그렇다면 뭘 빌려다가 불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 1년에 나온 바람이겠죠.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야? 젊음과 관련된 바람이야. 이 젊음이 일단은 훅 지나갔지만 다시 그 바람을 조금이라도 빌려다가, 그 젊음과 관련 있는 그 바람을 조금이라도 빌려다가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즉 다시 젊어지고 싶다, 약간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쓰인 표현법은 도치법이죠. 왜인지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느라.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귀 밑에 해묵은 서리, 흰머리를 녹여볼까 한대요. 굉장히 약간 참신한 발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시에서는 색채 대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색채 대비. 첫 번째 특징으로 다시 돌아와서 색채 대비. 자,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서 색채 대비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자, 우리가 춘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굉장히 약간 푸르른 이미지가 떠오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시어가 나오냐면 서리가 나와요. 자, 서리, 눈서리는 무슨 색이라고 했어? 흰색. 여기서 바로 색채 대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어 대비는 저랑 이미 했고요. 자, 다음. 자, 표현과 태도, 요거는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해요. 자연현상을 동원하여. 자, 어떤 자연현상이겠어? 바람이 분다라던가 이런 자연현상이겠죠. 이런 자연현상을 동원하여 늙음이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무슨 표현? 해학적 표현. 자, 우리가 1교시 때 그 화환계를 하면서 풍자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해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풍자와 해학의 차이는 뭐냐면, 풍자는요, 그 대상이 굉장히 그 부정적인 대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풍자에는 비판의 의미가 항상 담겨 있어야 풍자라고 해. 자, 하지만 해학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대상에 대한 약간 연민이라던가 공감,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의미는 달라요. 자, 그렇다면 공통점은 뭐냐? 웃기다라는 소리야. 웃음을 유발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참신한 발상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해요. 그런 점에서 해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풍자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바로 낙관적, 달관적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죠. 자, 요것도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할 법하지만 한번 해설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조입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성산문. 자, 일단 성산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는 사육신이야. 자, 사육신이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나라 그 가장 위대한 세종대왕님이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님한테는 문종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종이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종한테도 역시 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단종이죠. 자, 그리고 이 세종한테는 이 문종을 비롯해서 수양대군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한 명, 딸 2명 더 있는데 그분들 명칭은 저도 모르겠어요. 자, 수양대군. 이 수양대군요,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약간 좋게 말하면 용맹.
자, 그 수양대군이 그 왕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몰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되냐면 바로 세조가 돼요. 자, 이렇게 수양대군이 반란을 일으켜 세조가 되는 과정에서 단종을 향한 충성을 지킨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신하들이 바로 사육신과 생육신 총 12명인데 약간 그 12명 중에서 죽은 6명을 사육신, 살은 6명을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산문은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산문은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충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조와 절개. 그리고 이 지조와 절개가 바로 이 수양산 바라보며라는 작품에도 잘 드러나요.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래 역시 평시조고요. 성격은 절이적.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를 다짐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이요. 뭘 비판할까? 자, 풍자적이 아니라 풍자적. 뭘 풍자할까? 이거는 이따가 글 읽으면서 알아보고요. 자, 제재는 백이와 숙제의 옛날 이야기. 자, 그렇다면 백이와 숙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백이와 숙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중국 이야기거든요. 이게 중국 이야기예요.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에. 근데 이 은나라는 주나라라는 나라한테 먹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백이와 숙제는 이 은나라의 왕족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시 상황, 주나라가 은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나라는 그 왕족인 백이와 숙제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야, 너 내 밑에 들어와. 하지만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 밑에 들어가지 않고 네 밑에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떠나겠다 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즉, 이 사람들도 역시 지조와 절개를 지킨 인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백이와 숙제는 어디로 떠나냐면 바로 수양산으로 떠납니다. 수양산에서 이제 고사리만 캐먹고 지내요. 자, 이렇게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조 속에선 이런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주제는 죽음을 각오한 굳은 의지와 결의, 단종을 향한 절개. 특징은 중의적.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중의적이에요. 중의적. 그리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비판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까부터 비판 풍자 나오는데 도대체 누굴 비판하냐? 자, 아직 안 나옵니다. 1분 뒤에. 자, 두 번째 특징. 일반적 상식을 뒤집어서 표현하며 시적 화자의 굳은 절개와 결의를 표현한다. 이것도 글을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이제를 한탄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가 뭡니까? 이제가 뭐길래 한탄한다 라고 하는 겁니까? 이 이제가 바로 백이와 숙제예요. 백이와 숙제의 줄임말이죠. 근데 이상해. 선생님, 성산문도 여기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백이와 숙제도 여기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인데 왜 이 성산문이라는 사람은 이제를 한탄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행에 나와요. 주려 죽은 질들, 굶어 죽을 찐들, 채미도 하는 것과. 자, 이 채미란 건 약간 고사리 캐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중의적 해석이 있거든요. 일단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자, 여기서 채미란 약간 고사리 캐는 행위. 자, 굶어 죽은 찐들, 굶어 죽는다고 했으면서 고사리는 왜 캐먹냐? 라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백이와 숙제가 여기 수양산에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수양산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수양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 바로 주나라에 있는 산이에요. 자, 그렇다면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를 그 지조와 절개를 지킨답시고 수양산으로 떠나서 고사리를 캐먹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수양산에서 나는 고사리는 어느 나라에서 난 곡식인 거야 그러면? 역시 주나라에서 난 고사리인 거야. 이 성산문은 그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는 거야. 야 니네 굶어 죽는다고 했으면서 고사리 먹었다며? 근데 생각해봐. 고사리 그 누구 나라 곡식이야? 어느 나라 곡식이야? 주나라 곡식이네? 자 그렇다면 니들은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키지 않은 거야. 다음에 보시면 아무리 그 조그만 거라고 하더라도 그 고사리가 누구 땅에 났냐? 바로 주나라 땅에 났다라는 소리야. 따라서 백이와 숙제 니들은 제대로 지조와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작품 소개로 돌아와서 계속 비판, 풍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뭘 비판하고 뭘 풍자하고 있겠어? 바로 여기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는 거야. 그 이유는 아시겠죠? 자 여기 제가 표를 정리해 놨습니다. 혼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조금 더 그 시에 대한 시어들을 일단 파악을 해보자면, 자 다음 제가 강조할 부분은 바로 여기 특징, 첫 번째 특징에 나왔던 중의적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중의적 표현이 쓰였냐? 일단은 첫 번째 바로 여기 수양산이야. 자 수양산 첫 번째 의미, 이거 꼭 적어주세요. 일단은 말 그대로 중국에 있는 수양산, 실제 산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약간 재밌게. 성산문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에요. 근데 시를 보면은 수양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중국의 수양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조선에서 중국 산이 보이겠니? 안 보이겠죠. 근데 선택지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 이 시의 화자는 실제로 수양산을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뭐 수양산 앞에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네 약간 옳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선택지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해석 중국 수양산. 자 두 번째, 수양산이랑 수양대군이랑 비슷하죠. 그 단어가. 따라서 이 수양산은 수양대군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의적 의미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알아볼 중의적 표현은 바로 채미예요. 자 채미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고사리 캐먹는 거라 그랬죠. 그쵸? 이것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일단 첫 번째 고사리, 뭐 주나라의 고사리겠죠. 자 두 번째 바로 세조 수양대군의 약간 월급, 공무원 월급, 녹봉이라고 하는데, 이 녹봉이 뭐냐면 진짜 공무원 월급이에요. 공무원 월급. 자 그렇다면 왜 선생님 채미가 세조의 녹봉, 세조가 주는 공무원 월급입니까? 자 세조가 일단은 왕이 됐어. 근데 이 성산문 눈에서는 그 세조가 주는 이제 공무원 월급을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충신이라면 세조가 주는 공무원 월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미란 세조의 녹봉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중의적 표현, 네 땅, 누구 땅. 이거는 뭐 생각보다 쉽습니다. 누구 땅, 바로 첫 번째 당연히 주나라 땅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구 땅이겠어? 세조가 지배하고 있는 조선, 세조의 땅, 즉 세조가 지배하고 있는 조선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배기와 숙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배기와 숙제는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지주와 절개를 지킨 인물로 약간 추앙받는 그런 인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성산문은 어땠어요? 백이와 숙제가 오 지주와 절개는 인물 이렇게 칭찬을 했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오히려 비판을 했어요. 따라서 두 번째 특징 여기 일반적 상식을 뒤집어 표현했다. 그 점이 바로 백이와 숙제를 한탄했다라는 점이야. 일반적으로는 거의 진짜 위인처럼 여겨지는 인물들을 오히려 비판을 했다. 따라서 일반적 상식을 뒤집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왜 그렇다면 성산문은 백이와 숙제를 비판을 했을까? 간단해요. 백이와 숙제보다 더 강한 지조와 절개를 다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이와 숙제를 일단은 들먹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약간 오타가 있네요. 화자 녹색 이미지? 네, 지우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조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조는 바로 맷버들 가리꺼꺼 홍랑이라는 기생의 시조입니다. 앞에 두 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사대부들의 그런 시조였고요. 반면에 이 시조의 작가는 홍랑이라는 기생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아, 시조의 작가층이 다양했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후기로 갈수록 다양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가 학습활동 분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생 여성이 시조를 불렀어요. 그렇다면 주제는 대략적으로 뭘 것 같아? 뭐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이별이라든가 이런 사랑 노래겠죠? 자, 갈래 역시 평시조고요. 성격은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당연히 작가가 여성이니까. 제재는 맷버드 이별. 주제 역시 이별의 정원. 자, 특징. 자연물을 매개로 해서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다. 자, 그리고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연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디서 도치법이 쓰였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맷버들. 자, 버들나무 나왔네요. 그렇다면 바로 자연물 나왔네요. 자연물을 꺾어가지고 님의 손에 보낸대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님의 옆에 가고 싶은 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겠죠, 화자. 하지만 화자는 내가 가겠다, 내가 가고 싶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버들나무를 꺾어서 님의 손에 보내겠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맷버들 가지란 일단은 화자의 분신을 뜻합니다. 왜? 내가 맷버들이 되어서 님의 옆에 가고 싶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실제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맷버들의 이제 자기 그 자아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라도 님의 곁에 가고 싶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객관적인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 객관적 상간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객관적 상간물.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처음부터 도치법이 쓰였죠. 맷버들 가리꺾어 님의 손에 보내노라. 근데 보내노라 님의 손에 이렇게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뭐다? 교과서에 따르면 시적 화자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진부하지 않다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봐주세요 니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밤비에 새잎 그리고 새꽃이 나거든 그거를 누구라고 여겨라? 바로 나로 여겨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새잎, 새꽃 또한 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화자의 분신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다예요. 멤버들 가리켰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제 교과서 학습 활동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오래 걸릴 예정입니다. 한숨 주무시고 오세요. 그렇다고 진짜 자러 가면 안 돼. 자,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시조를 알아보았습니다. 세 종류의 시조를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세 작품의 공통점, 뭐 시조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부분 주목해주세요. 종장의 첫 음보가 둘째 음보보다 짧아요. 자, 아무거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확대 안 할게요. 어차피 다시 넘길 거라. 시조의 형식이 3장 6고 몇 음보? 4음보. 즉, 한 행을 읽을 때 4번 끊어서 읽는다는 소리야. 자, 그렇다면 끊어서 읽어보자.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 쇼쇼. 자, 종장의 첫 음보가 바로 3글자고요. 새잎꽃 나거든이 바로 6글자예요. 다시 한번 학습 활동의 내용 보시면 종장의 첫 음보 아까 몇 글자였어? 3글자였어. 둘째 음보 몇 글자였어? 6글자였어. 세 작품 모두 이런 형식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단순히 음보가 적다 많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그 호흡이 짧다. 어디에서? 글자가 많은 둘째 음보에서. 둘째 음보에서 호흡이 짧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 음보마다 읽어야 되는 읽을 때 걸리는 시간은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같은 시간 내에 읽어야 되는데 글자 수가 많아야 호흡이 짧아집니까? 아니면 글자 수가 적어야 호흡이 짧아집니까? 글자 수가 많아야죠. 왜냐면 그만큼 더 빨리 많이 빨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호흡이 짧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짧은 호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바로 약간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긴장감이 약간 심화된다.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빨리 하면 약간 심장이 뛰잖아요. 그런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역시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과서에서는 여기까지 나와 있지만 하지만 이 호흡과 긴장감의 관계, 음보와 호흡의 관계와 그리고 이 호흡과 긴장감의 관계는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작품의 약간 형식적 특징 배울 때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연결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기도 빼먹을 수가 없는 그런 학습활동이야. 시조가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 자, 일단은 첫 번째. 간결하면서도 안정적인 형식을 갖춰요. 왜냐하면 짧아. 그리고 당시에는 그 글을 쓰는 그 갈래적 형식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조가 굉장히 짧다 그랬잖아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거 제가 말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선비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경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게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막 줄줄이 쓰는 것을 너무 경박하다고 생각한 거야. 따라서 어떤 극단적인 선비까지 있었냐면 소설은 올바르지 않은 작품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선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형식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이제 짧은 데다가 짧은 데다가 그런 형식까지 잘 지켜지다 보니까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안정적인 형식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죠. 요 특징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하지만 사대부 남성만 시조를 향유한 것은 아니었어.
마지막 작품 누가 썼어? 홍랑이라는 기생 여자가 썼잖아. 그렇다면 당시 시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은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해. 연시조와 사설시조처럼 평시조의 형식을 변형한 작품이 창작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야? 시조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성 있는 그런 작품이란 소리야. 따라서 시대가 막 변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 시조는요, 언제 생겼냐면요, 고려 말기에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게, 지금도 써지고 있는 게 바로 시조야. 그렇다면 이 시조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 간결하면서도 안정적인 형식. 자, 두 번째, 다양한 작가. 세 번째, 다양한 형식의 변형. 이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향가를 보면 향가는 금방 사라지잖아요. 통일신라 때 이제 거의 사라지죠. 하지만 시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작품이다. 요 세 가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여기 사설시조나 연시조나 사설시조가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평시조의 형식을 변형한 건데, 그렇다면 연시조나 사설시조의 예시, 즉 작품이 나와서 야, 이 작품 평시조와 비교해봐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연시조와 사설시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볼게요. 이게 바로 평시조의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연시조는 뭐냐? 이 평시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야. 즉, 요런 형식이 바로 따다다다다닥 이어져 있다라는 소리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 윤선도의 만흥 기억나십니까? 윤선도의 만흥, 그게 바로 평시조였어요. 연시조였어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선생님, 연시조는 알겠는데 사설시조는 뭐냐? 자, 다시 한번 평시조 형식을 봐주세요. 요런 형식으로 돼 있죠. 자, 근데 사설시조는 이렇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자, 시조는 3단 구성. 3단 구성을 해보자면 여기가 초장, 여기가 중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종장. 즉, 사설시조는 중장이 늘어납니다. 중장이 확대가 돼요. 뭐 때로는 종장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장이 확대가 됩니다. 이런 거를 바로 사설시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다양한 향유층, 다양한 작가층이 있다라고 했잖아. 일단은 양반에서 서민으로 갈수록 서민 쪽이 더 사설시조의 특징을 많이 띱니다. 자, 사설시조는 일단은 역시 약간 해악이 있고요. 물론 풍자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악이에요. 그리고 약간 나열과 가정을 통한 해악이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들을 굉장히 나열을 해요. 정말 쓸데없이. 그리고 이것도 해학적인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작가층은 약간
서민이다. 평시조는요, 작가층이 사대부,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사대부. 이게 바로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점이라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했어요. 현대 시조와의 비교. 홍성란의 애김의 꽃이라는 시인데, 일단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 날 위해 두는 줄 알았지. 약간 그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졌던 자신을 회상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대 시조는요, 뭐 내용은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야. 위세 시조와의 차이점. 앞에 시조들이 다 평시조였고요. 얘는 현대 시조예요. 그렇다면 이 시조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단은 아무래도 시조다 보니까 3장6후 사음보의 형식은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행배열의 변형을 줍니다. 자, 이 홍성란의 애김의 꽃 현대 시조라고 했죠. 이거 초장, 중장, 종장 나눠보세요. 시조는 3단 구성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초장, 중장, 종장을 나눠봐라. 바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초장, 중장, 종장. 자, 그리고 사음보로 나눠보자면 뭐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때 세상은 날 위해 도는 줄 알았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장을 보면은 날 위해 돌돌 감아오는 줄 알았지. 종장 보시면요. 들길에 쪼그려 앉은 분홍치마 계집. 이렇게 사음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차이점이 바로 행배열의 변형을 줬다는 소리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초장, 중장, 종장 한 행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앞에 시들 보면은 다 한 행이 한 줄이죠. 초장, 중장, 종장이 다 한 행씩이란 소리야. 자, 근데 이 현대 시조는 어떤 형식으로 띄고 있냐면 초장의 한 문장이 지금 몇 행에 걸쳐 있어요? 두 행에 걸쳐 있죠. 자, 그리고 종장도 마찬가지야. 사음보의 한 장이 몇 행으로 걸쳐져 있냐면 바로 두 행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행배열의 변형을 줬다는 소리예요. 일반적으로는 초중종장 한 행씩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두 행씩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행배열의 변형을 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시조 3편까지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시기 전에 꼭 한 번이라도 쓱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숙제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우리 내신 대비니까 남은 기간 한번 그냥 빡 한 달만 딱 한번 해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